낡은 시골집의 마루에 앉아 서연우는 해질녘의 붉은 노을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움직임에는 오랜 세월 익숙해진 부드러움이 배어 있었다. 4년 전 남편 민준이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서울로 떠난 이후 그녀의 삶은 이 낡고 조용한 마을에 고요히 묶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병환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온 곳이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연우는 남편의 희미한 약속만을 믿고 이 외딴 곳에서 아들 지혁을 키우며 버텼다. 마당 한 구석에는 지혁이 뛰어놀다 벗어놓은 작은 신발 2켤레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 신발을 볼 때마다 연우의 마음은 따뜻하면서도 애틋했다. 지혁은 이 마을의 맑은 공기와 햇살 아래서 튼튼하게 자라주었지만 한 번도 아빠와 함께 뛰어놀아 본 적이 없었다. 연우는 매일 밤 잠든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민준이 보낸 편지를 읽어주곤 했다. 처음에는 정성스러운 송을씨와 애정이 담긴 내용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편지는 짧아졌고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오는 짤막한 메시지 카드만이 전부였다. 그날도 연우는 평소처럼 허름한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정겹게 퍼졌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공허했다. 그때 낡은 소의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 우체부 아저씨였다. 연우의 가슴이 순간 두근거렸다. 어쩌면 오늘이야말로 민준이 보낸 좀 더 따뜻한 소식이 담긴 편지일지도 모른다는 희망 때문이었다. 연우 씨, 서울에서 온 우편물이요. 우체부 아저씨는 환한 웃음을 지으며 우편물 한 통을 건넸다. 우표가 붙어있지 않은 얇은 서류 봉투였다. 연우는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봉투를 받아 들었다. 그녀는 봉투를 뜯기 전에 잠시 그 무게를 느껴보았다. 가벼웠다. 이전의 편지들처럼 그 안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을 것 같았다. 방으로 들어와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인쇄된 명함 크기의 쪽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쪽지에는 민준의 이름과 함께 SJ 엔터프라이즈 대표라는 직함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기계로 타이핑된 무심한 글씨가 그녀의 심장을 찢어 놓았다. 연우야, 사업이 너무 바빠서 연락하기 힘드네. 지혁이랑 잘 지내. 돈은 조금씩 더 보내줄게. 걱정 말고. 송글씨는커녕 진심 없는 형식적인 문장이었다. 걱정 말고라는 말은 오히려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한 문장에서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그녀의 기다림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달았다. 지난 4년간 그녀가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왔던 가족의 울타리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연우는 수표를 바라보았다. 4년 동안 그녀가 혼자서 감당했던 모든 고난과 고통, 그리고 묵묵히 버텨온 시간의 대가가 고작 이 얇은 종이 한 장인가 싶어 눈물이 핑 돌았다. 그녀의 손은 가늘게 떨렸다. 창밖의 노을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시야는 눈물로 흐릿해졌다. 그녀는 소리 없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은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과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울면서도 아들의 이름을 속삭였다. 지혁아, 엄마가 미안해. 그녀는 민준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동안 아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할 기회를 놓치고 있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원망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던 재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그저 누군가의 뒤에 숨어 살아가려 했던 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가를 깨달았다. 어둠이 내린 방 안에서 연우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원래 촉망받는 섬유 디자이너였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 섬유회사에 입사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았다. 그녀의 디자인은 전통적인 한국의 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큰 반향을 일으켰고 천재 디자이너라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민준을 만나 결혼하고 그의 어머니가 편찮아지면서 그녀는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곳으로 내려왔다.
민주는 그때마다 걱정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당신은 나중에 다시 시작해도 충분해 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믿음은 산산조각이 났다. 민준에게 그녀의 희생은 그저 사소한 불편함에 불과했다. 그의 삶에는 그녀와 지역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다. 그 사실을 깨닫자 연우의 마음속에 차가운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다.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더 이상 그의 거짓된 약속에 기대어 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아들 지역의 미래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연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먼지가 쌓인 다락방으로 향했다. 다락방 구석에는 그녀의 과거가 담긴 낡은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먼지가 두껍게 내려앉은 스케치북과 물감, 그리고 다양한 질감의 천조각들이 가득했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곰팡이 냄새와 함께 그녀의 젊은 날의 열정이 코끝을 스쳤다. 한 장 한 장 스케치북을 넘길 때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다. 화려하고 독창적인 디자인들, 그리고 그 옆에 빼곡히 적힌 아이디어 메모들이 그녀의 잊혀진 재능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때 그녀는 문득 하나의 디자인에 시선이 멈췄다. 푸른 바다를 형상화한 듯한 패턴 위로 검은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디자인이었다. 성난 파도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당시에는 그저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렸던 것이었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듯했다. 그녀는 상자에서 가장 아끼던 색연필 세트를 꺼냈다. 뚜껑을 여니 4년 동안 잠들어 있던 색들이 선명한 빛깔을 드러냈다. 그녀의 거친 손은 이제 다시 붓을 들 준비가 되었다. 밤은 깊어졌지만 연우의 눈은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잠든 방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는 차가운 쪽지와 수표를 옆에 두고 깨끗한 스케치북을 펼쳤다. 처음에는 손이 잘 움직이지 않았다. 4년이라는 공백이 그녀의 손끝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오로지 아들의 얼굴만을 떠올렸다. 사랑스러운 지혁이의 얼굴, 그리고 그를 위해 떳떳하고 당당한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녀의 손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었다. 연우는 떨리는 손으로 첫 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4년의 고통과 희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그녀의 의지가 담긴 첫걸음이었다. 어둠 속에서 펜 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소리만이 고요히 울려 퍼졌다. 서울 강남의 펜트하우스는 낮에도 도시의 소음으로부터 고요히 분리되어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스러운 거실에서 이민주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몸을 파묻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검은색 슬립 드레스 차림의 한지연이 와인잔을 흔들며 앉아 있었다. 4년 전 촌스럽고 소박했던 민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값비싼 슈트와 명품 시계가 그의 새로운 신분을 드러내고 있었다. 자기야, 이번 계약건은 어떻게 됐어? 별일 없겠지? 지연이 가늘고 긴 손가락으로 민준의 뺨을 쓸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매끄러웠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계산이 숨어 있었다. SJ 엔터프라이즈는 민준의 이름으로 설립된 회사였지만 실질적인 기획과 운영은 지연이 맡고 있었다. 그들은 실체 없는 투자 상품을 내세워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별일은 다 처리했어. 그 멍청이들은 눈치도 못 챌 거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 턱이 없지. 민준이 자신만만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자만심과 경멸이 가득했다. 시골에서 힘들게 살고 있을 연우와 지혁은 그의 기억 속에서 지워진 지 오래였다. 그들에게 보내는 돈은 그저 불편한 의무에 불과했고 그것마저 지연의 성화에 마지못해 하는 일이었다. 그나저나 당신 아들 이름이 지혁이었나? 이제 곧 유치원 갈 나이겠네.
지연이 불쑥 연우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다. 민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표정이 굳었다. 그 이야기는 외건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뭐가 상관없어. 걔네가 당신 약점이야. 내가 당신을 이 자리까지 끌어올렸는데 그딴 가족 때문에 망하는 꼴은 못 보지. 촌뜨기 부인이라도 혹시라도 이쪽으로 기웃거리면 골치 아프잖아. 지연의 말이 민준의 심장을 찔렀다. 사실 민준은 지연에게 철저히 의존하고 있었다.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비즈니스 감각 덕분에 지금의 부를 누릴 수 있었다. 지연은 민준을 성공한 사업가로 포장했지만 동시에 그를 통제하고 있었다. 민준은 지연의 눈치를 살피며 휴대폰을 들었다.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낼 생각이었다. 그 시각 시골 마을의 작은 공방에서 연우는 낡은 재봉틀 소리에 맞춰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는 4년 동안 잠들어 있던 손끝의 감각을 되살리기 위해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한 옷감을 팔아 지역에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연우가 만들어낸 옷감들은 평범하지 않았다. 캔버스 위에 물감을 짜내듯 다양한 실과 천 조각들을 엮어 독특한 질감과 색감을 만들어냈다.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한 패턴이 아니라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들여 만든 결과물은 그녀의 아픔과 희망을 동시에 담고 있었다. 연우 씨, 이건 정말 예술이구먼. 지나가는 길에 연우의 공방 창문을 들여다보던 김병철 장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그는 이 마을에서 50년 넘게 전통 한복을 만들어 온 명장이었다. 연우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다. 아직 많이 부족해요, 장인 어른. 무슨 소리. 내 눈은 정확하네. 이거 그냥 옷감으로 쓰기엔 아까울 정도야. 당신 예전에 디자인 공부했다더니 정말이었나 보네. 이 정도 감각은 타고나는 거거든. 김병철 장인은 연우의 작품을 조심스럽게 만져보며 진심으로 칭찬했다. 그의 따뜻한 말은 연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다. 남편이 서울로 떠난 지 4년이 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아들을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 그렇구먼. 젊은 사람이 고생이 많았네.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은 너무 눈빛이 번지르르 했어. 당신을 데려갔으면 책임졌어야지. 쯧쯧. 김병철 장인은 혀를 찼다. 그는 과거 민준이 연우를 데리고 왔을 때의 기억을 떠올렸다. 민준은 번지르르한 말만 늘어놓는 도시 남자였고 그의 눈은 오로지 성공만을 향하고 있었다. 장인은 그런 민준이 연우와 같은 순수한 여자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직감했었다. 그런데 남편분 회사는 무슨 회사라고 했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섬유 쪽 하는 사람이 꽤 있는데 SJ 엔터프라이즈라고 했어요. 대표는 이민준 씨라고 연우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때였다. 김병철 장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그는 천천히 손을 내렸다. SJ 엔터프라이즈. 장인은 작게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명백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장인 어른, 혹시 아시는 회사세요? 연우는 그의 변화를 감지하고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김병철 장인은 한동안 침묵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이윽고 그가 입을 열었다. 정확히는 몰라. 그런데 몇 년 전에 내 지인이 그 회사에 투자했다가 큰 손해를 봤다는 소문을 들었지. 섬유 쪽 회사도 아닌데 투자 설명을 워낙 거창하게 해서 사람들이 속았다고 하더군. 이름이 왠지 낯익다 했는데 그 회사였구먼. 장인은 더 이상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표정과 목소리는 연우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을 깊이 박아 넣었다. 민준이 성공했다고 보냈던 그 명함, 그리고 그의 회사에 대한 수상한 소문. 지금까지는 그저 민준의 성공을 기뻐하며 믿어왔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그날 밤 연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녀는 지역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다시 공방으로 돌아와 작업을 하던 책상에 앉았다. 낮에 들었던 김병철 장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섬유 쪽 회사도 아닌데 투자 설명이 워낙 거창해서 사람들이 속았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그렸던 디자인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곳에는 그녀의 젊은 날의 꿈과 열정, 그리고 민중과 함께 꾸었던 행복한 미래의 조각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믿어왔는지를 깨달았다. 민준의 성공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어둡고 추악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연우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다락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오래된 노트북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4년 전 그녀는 이 노트북으로 패션 트렌드를 분석하고 디자인 자료를 찾곤 했다. 노트북을 켜자 낡은 화면이 깜빡거리며 부칭되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검색창에 SJ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이민준이라는 이름을 입력했다. 수많은 기사와 홍보 영상들이 쏟아져 나왔다. 번지르르한 사무실, 고급스러운 파티장, 그리고 그 중심에 환하게 웃고 있는 민준과 그의 옆에 서 있는 낯선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그 여자는 바로 한지연이었다. 그녀는 민준의 파트너로 소개되고 있었고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그 이상으로 보였다. 연우의 심장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4년 동안의 기다림과 희생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눈앞의 화면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을 느낄 수 없었다. 그 감정은 순식간에 차가운 분노와 복수심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도시로 가야만 했다. 그곳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고 민준과 지연의 가면을 벗겨야 했다. 그리고 그녀와 아들의 이름으로 그들의 거짓된 삶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했다. 연우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양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조용히 숨겨왔던 날카로운 칼을 꺼내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울의 잿빛 하늘 아래 서연우는 차가운 도시 공기를 들이마셨다. 4년 만에 다시 밟아보는 이 도시는 그녀의 기억 속에 있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무미건조하고 거대하게 느껴졌다. 인파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낡고 편안한 옷차림과 수수한 외모는 그녀를 주변의 화려한 사람들과 구분짓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익명성을 자신의 무기로 삼았다.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덕분에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다. 연우의 첫 번째 목적지는 SJ 엔터프라이즈의 사무실이 있는 초고층 빌딩이었다. 입구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빛을 반사하며 눈부시게 빛났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세련된 인테리어와 최신식 시설이 그녀를 압도했다. 그녀는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보이는 회사 간판을 바라보며 4년 전 민준이 말했던 성공이 이런 모습이었는지를 가늠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병철 장인의 말, 그리고 인터넷에서 본 수상한 정황들이 그녀의 눈을 감추려 했던 진실을 보게 했다. 그녀는 건물 로비의 카페에 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다. 커피 한 잔을 시켜놓고 오가는 사람들의 표정과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했다. 오후 6시가 넘어가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그들 중에는 민준이 있었다. 깔끔한 명품 슈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꾸민 그의 모습은 그녀가 기억하는 소박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는 화면 속에서 보았던 그 여자 한지연이 팔짱을 끼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자연스럽게 어울렸다. 민준은 지연의 머리카락을 다정하게 쓸어주며 속삭였다. 그녀의 표정에는 오만함과 만족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소유욕과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순간 연우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분노나 슬픔보다 더 깊은 공허한 배신감이 그녀의 몸을 휘감았다. 4년 동안 그녀가 매일 밤 꿈꾸었던 민준이 성공해서 돌아오는 그림은 완벽히 산산조각났다. 그는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의 끝에는 그녀가 없었다. 아니, 처음부터 그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인지도 몰랐다. 연우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들이 타고 떠나는 검은색 고급 세단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행복한 모습이 그녀의 아픔과 4년간의 고통을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더 이상 눈물을 흘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대신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을 무너뜨릴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다.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그들이 기만했던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그녀의 아들 지혁을 위해 그녀는 밤늦게까지 근처 PC방에 앉아 인터넷을 뒤졌다. SJ 엔터프라이즈 관련 기사와 게시글들을 샅샅이 뒤졌다. 예상대로 피해자들의 고발글이 수십 페이지에 걸쳐 쌓여 있었다. 투자 사기, 유사수신 행위, 회사 실체 없음 등의 키워드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들의 화려한 포장은 단지 껍데기일 뿐이었다. 피해자들은 주로 은퇴 후 투자처를 찾던 노인들이나 평생 모은 돈을 불리고 싶어 했던 평범한 주부들이었다. 그들은 민준과 지연의 감언이설에 속아 전 재산을 날렸고 이제는 법적 절차를 밟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그녀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민준과 지연의 사업 설명회에 관한 게시글을 발견했다. 참석자들의 후기에는 두 사람의 비즈니스 마인드가 정말 대단하다. 대표님의 열정에 감동받았다는 내용이 줄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들이 말하는 기술이 뭔지 정확히 모르겠다거나 수익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문을 제기하는 글들도 있었다. 그녀의 예민한 감각은 그 의문점들이 단순한 궁금증이 아니라 사기 행각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직감했다. 다음날 연우는 조용히 그들의 사업 설명회가 열린다는 호텔 연회장 근처를 배회했다.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게 평범한 스카프르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다. 행사장 내부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녀는 참석자들의 표정을 통해 많은 것을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희망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고 민준과 지연이 그들을 능숙하게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한 나이 든 여성을 만났다. 그녀는 설명회에 참석했다가 큰 돈을 잃은 피해자였다. 연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다. 처음에는 경계하던 여성은 연우의 진심이 담긴 눈빛을 보고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들이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놓은 전 재산을 민준의 달콤한 말에 속아 모두 투자했다고 했다. 그 대표라는 사람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번듯하고 멋진 사람이 나 같은 사람을 속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여성은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이야기는 연우가 이미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비참했다. 연우는 그 여성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여성을 위로했고 연우의 마음속에서는 복수의 불꽃이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이 싸움은 더 이상 민준과 그녀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었다. 연우는 그날 이후 마치 전문 수사관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자들과 소통하며 증거를 모았다. 민준과 지연이 언급했던 사업 파트너 투자 유치 행사의 날짜와 장소 그리고 그들의 명함과 홍보 자료까지. 그녀의 섬세한 관찰력은 4년 전 디자인 작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빛을 발했다. 그녀는 자신이 모은 정보들을 노트북의 폴더에 정리하며 마치 정교한 직무를 짜내듯 사건의 실마리들을 하나씩 엮어나갔다. 그녀가 놓쳤던 민준의 성공 뒤에 숨겨진 추악한 그림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조사 끝에 그녀는 한 가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이 주장하는 혁신적인 기술이 사실은 해외에서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설계자이자 이사로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이 바로 한지연이었다. 민주는 지연의 꼭두각시에 불과했고 모든 사기 행각의 주범은 지연이었다. 연우는 노트북 화면을 뚫어지라 응시했다. 차갑게 빛나는 그녀의 눈은 이제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전략을 짜는 디자이너의 예리함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허위와 기만으로 지어진 성을 무너뜨릴 최후의 계획을 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지연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마이크를 들고 사람들 앞에서 유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그녀의 표정은 성공의 확신으로 빛났다. 그녀의 옆에는 이민준이 뿌듯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짓된 성공을 축하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고 있었고 수많은 투자자와 언론인들이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SJ 엔터프라이즈는 단순한 투자를 넘어 미래를 향한 혁신입니다. 우리는 곧 세계적인 기업이 될 것이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성공의 가장 첫 번째 주역이 되실 겁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연 회장을 가득 채웠다. 그녀는 능수능란하게 청중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바로 그때 연 회장의 문이 조용히 열렸다. 아무도 그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검은색 정장 차림의 사람들 틈에서 서연우는 마치 회색빛 그림자처럼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서류철 하나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단상 위에 두 사람을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슬픔이나 절망으로 물들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오직 차가운 결단과 예리한 지성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우는 연 회장 뒤편에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그녀는 단상 위의 지연과 민준을 꿰뚫어 보았다. 그들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탐욕과 허영심이 그녀의 눈에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였다. 그녀는 한지연의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는 순간을 기다렸다. 마침내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지연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민준에게 넘겼다. 이제 우리 회사의 이민준 대표님께서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실 겁니다. 민준은 마이크를 잡고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지연의 성공적인 프레젠테이션에 힘입어 더욱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희 SJ 엔터프라이즈의 비전을 믿고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성공은 결코 혼자 이룬 것이 아닙니다. 저를 믿어준 민준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연 회장 뒤편에서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당신의 성공은 당신의 가족을 희생시켜 이룬 것 아닌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모든 시선이 연우에게로 향했다. 연우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민준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는 어둠 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의 주인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저기 누구시죠? 지금 중요한 행사 중입니다. 경호원. 민준이 당황하며 소리쳤다. 그때 연우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녀가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자 민준의 눈은 경악으로 크게 뜨였다. 4년 전 그가 버리고 떠났던 아내 서연우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순식간에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여기에 무슨 짓을 하려는 거지? 망신당하게 생겼군. 이민준 씨 잊으셨나요? 당신의 아내 서연우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저의 남편이자 당신의 파트너였던 이민준 씨입니다. 연우는 차분한 목소리로 지연에게 말했다. 지연은 민준의 아내라는 말에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졌지만 이내 냉소를 머금고 여유로운 태도로 돌아섰다. 이민준 대표님은 저의 훌륭한 비즈니스 파트너이자 동반자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 같은 촌스러운 여자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와서 소란을 피우는 거죠. 지연의 오만한 목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연우를 철저히 무시하고 깎아내렸다. 하지만 연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에 있던 서류철을 들고 단상 위로 올라섰다. 민준과 지연이 그녀를 막으려 했지만 이미 사람들의 관심은 그들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제가 당신 같은 사람을 모르는 게 당연하죠. 4년 동안 당신이 남편 행세를 하는 동안 저와 제 아들은 당신들이 도시에서 흥청망청 쓰는 돈을 벌기 위해 시골에서 고생했습니다. 당신은 제 남편의 아내 행세를 했고 저는 당신들의 거짓된 성공을 위해 희생되었습니다. 이제 그 가면을 벗을 때가 된 것 같군요. 연우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연 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서류철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들었다. 그것은 SJ 엔터프라이즈가 내세웠던 혁신기술의 특허 출원 서류였다. 이것은 SJ 엔터프라이즈가 자랑하는 핵심 기술의 특허 출원 서류입니다. 특허권자는 한지연 씨와 이민준 씨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기술은 이미 5년 전에 해외에서 실패한 프로젝트의 복사판에 불과하며 특허는 이미 폐기된 상태입니다. 연우의 말에 연 회장 곳곳에서 술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민준과 지연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민준은 마이크를 내던지고 연우에게 달려들려 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헛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연우는 민준의 팔을 피하며 다음 서류를 꺼내들었다. 그것은 피해자들이 작성한 진술서와 그들이 투자한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 그녀는 그 서류들을 단상의 테이블 위에 펼쳐 보였다.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공의 증인입니다. 당신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을 보고도 웃을 수 있습니까? 당신들이 한 행위는 단순히 외도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을 파괴한 사기 행각입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법률기관에 제출되었습니다. 연우의 마지막 말은 마치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민준과 지연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들의 오만한 표정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들은 연우를 철저히 무시했지만 그녀는 이미 그들보다 한 수 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녀의 폭로와 함께 연 회장 곳곳에서 여기저기서 고성과 항의가 터져나왔다. 일부 피해자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민준과 지연을 향해 달려들었다. 기자들은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리며 이 모든 상황을 기록했다. 민준과 지연은 혼란 속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기 시작했다. 그들의 화려한 가면은 벗겨졌고 추악한 민낯이 모두에게 드러났다. 지연은 민준을 향해 당신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 라고 소리쳤고 민준은 당신이 나를 끌어들였잖아 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들의 연 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연우는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단지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온 것이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시가 만들어낸 결과는 스스로의 파멸이었다. 그녀는 그들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조용히 연 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의 뒷모습은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다. 그 속에는 4년의 고통을 이겨낸 강인함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갈 용기가 가득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걷고 있었다. 서연우가 연 회장을 떠난 뒤 그곳은 폭풍이 휩쓸고 간 듯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했던 폭로는 참석자들을 격분시켰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한지연은 민준을 향해 모든 책임을 전가했고 민준은 지연의 뺨을 때리며 네가 아니었으면 이럴 일도 없었어 라고 소리쳤다. 그들의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증오뿐이었다. 그들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경찰이 출동했고 그들은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지연은 끝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지만 연우가 수집한 방대한 증거들 앞에서는 소용이 없었다. 그녀는 금융사기 및 횡령 혐의로 구속되었고 민주는 그녀의 범죄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수감되었다. 그들이 누렸던 값비싼 펜트하우스와 고급 승용차는 압류되었고 모든 재산은 피해자들의 몫으로 돌아갔다. 그들의 몰락은 신문과 TV 뉴스에서 연일 대서특필되었다. 그들의 화려한 성공이 사실은 무고한 사람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사기였음이 만천에 드러났다. 민준과 지연의 이름 앞에는 더 이상 성공한 사업가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고 오직 사기꾼이라는 오명이 따라붙게 되었다. 이 모든 소식을 듣고도 연우는 담담했다. 그녀는 그들의 파멸을 보며 희열을 느끼지 않았다. 그저 4년 동안의 고통이 마침내 끝났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들의 그림자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의 정의를 향한 행동은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많은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몇몇 피해자들은 그녀에게 연락해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다. 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녀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자 보상이었다. 몇 달 뒤 연우는 아들 지혁과 함께 서울의 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화려한 강남의 펜트하우스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의 힘으로 얻은 것이었기에 그 어떤 궁전보다도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파트의 한쪽 방은 그녀의 작업실이 되었다. 이제 그녀의 재봉틀 소리는 절망과 분노가 아닌 꿈과 희망을 노래했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을 가지고 여러 회사를 찾아다녔다. 그녀의 디자인은 촌스럽고 평범했던 그녀의 외모와는 달리 독창적이고 세련되었다. 섬세한 자수와 대담한 색감의 조화는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그녀의 첫 번째 고객은 김병철 장인이었다. 장인은 그녀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녀의 작품을 자신의 공방에서 생산하는 것을 제안했다. 연우 씨, 당신 디자인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당신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 자네의 디자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김병철 장인의 칭찬은 연우의 마음을 울렸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디자인들은 곧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한 유명 패션 브랜드의 눈에 띄게 되었고 곧 대규모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작은 디자인 회사를 설립했다. 연우 디자인 스튜디오는 그녀의 끈기와 재능 그리고 정직함의 결실이었다. 어느 날 오후 연우는 작업실에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발신인은 이민준이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봉투를 뜯었다. 편지 속에는 후회와 참회가 뒤섞인 민준의 삐뚤빼뚤한 글씨가 담겨 있었다. 연우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화려한 성공이라는 가면을 쫓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구나. 너의 진정한 가치를 몰라봤어. 용서를 구하지 않을게.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대가라고 생각해. 지혁이에게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너와 지혁이가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나의 불행이 너의 행복이 되기를. 연우는 편지를 다 읽고 조용히 접었다. 그녀의 눈은 촉촉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그녀는 편지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제 그의 후회는 그녀의 삶에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의 불행이 그녀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의 노력과 강인함이 그녀의 행복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연우는 아들과 함께 집 근처 공원에서 산책했다. 지혁은 해맑게 웃으며 연우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그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지여가 엄마는 이제 괜찮아. 이제부터는 우리 둘이 행복하게 살 거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엄마의 힘으로. 지혁이는 엄마의 말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엄마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과 편안함을 느꼈는지 더욱 환하게 웃었다. 연우는 아들의 웃음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았다. 그것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약속에 기댈 필요도, 누군가의 거짓된 성공에 희생될 필요도 없는 온전하고 진실된 그녀만의 삶이었다. 4년의 고통과 희생은 그녀를 파멸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강인함과 재능을 일깨웠고 그녀를 진짜 삶의 주역으로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서울의 밤하늘 아래 그녀와 아들의 뒷모습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